서우진은 예고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그가 돌아온 것을 몰랐다. 집은 18개월 동안 그래왔듯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무언가를 들었다. 집 안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소리를 따라 떨리는 손으로 그곳을 향해 움직였다. 소리는 주방에서 나고 있었다. 그는 문을 밀고 열었고 그가 본 것은 심장을 멎게 했다. 서우진은 억만장자였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재벌,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그는 텅 빈 건물을 수천억 원짜리 호화로운 타워로 바꿔놓았다.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했다. 하지만 돈은 그가 잃은 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의 아내 서예진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다. 그녀는 즉시 세상을 떠났다. 우진은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도쿄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장례식에서 그의 세 딸, 서마리, 서희든, 그리고 서미소, 4살짜리 일란성 새쌍둥이, 꿀빛 금발 곱슬머리, 초록색 눈을 가진 아이들의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다. 3명 모두 말을 멈췄다. 동시에 마리는 예전에 동요를 읊곤 했다. 이든은 모든 것에 대해 왜? 라고 물었다. 미소는 욕조에서 지어낸 노래를 불렀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침묵. 18개월 동안의 완전한 침묵. 말도 웃음도 큰 소리로 우는 것도 없었다. 그저 3명의 어린 소녀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유령처럼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우진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 수억 원을 썼다. 최고의 병원에서 온 아동 심리학자들, 해외 전문가들, 치료에 치료를 거듭했다. 그는 그들을 롯데월드로, 해변으로, 제주도의 산으로 데려갔다. 강아지들을 사주고 트리하우스를 지어주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소녀들은 비탄과 침묵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마치 슬픔과 계약이라도 맺은 듯 함께 갇혀 있었다. 그래서 우진은 부서진 남자들이 하는 일을 했다. 그는 도망쳤다. 그는 일에 자신을 묻었고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격주로 상하이, 런던, 홍콩으로 출장을 다녔다. 왜냐하면 그 집 분당호와 빌레에 앉아 있는 것은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12개의 침실, 인피니티 풀, 테니스 코트, 홈시어터가 있었지만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이었다. 어느 날 저녁 20년 동안 가족과 함께했던 집사 마순애가 그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더 이상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집이 너무 큽니다. 아이들은 제가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고용해도 될까요? 우진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세요, 순애 아주머니. 3일 후 한모란이 문을 통해 들어왔다. 30세, 서울 은평구 출신, 10대 조카를 키우며 밤에는 아동교육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녀의 언니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헨을 이해했다. 그녀는 마음이 부서졌을 때 계속 숨을 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았다. 우진은 복도에서 모란을 한 번 보았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딸들은 그녀를 알아차렸다. 모라는 그들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하거나 웃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매일 나타나 빨래를 개고 일하는 동안 조용한 한국 찬송가나 민요를 흥얼거리고 방을 청소하고 그곳에 존재했다. 그리고 소녀들은 서서히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첫 주의 마리는 모란이 침대를 정리하는 동안 문간에서 지켜보았고 그 다음은 이든, 그 다음은 미소였다.
둘째 주에 모란이 장난감을 정리하는 동안 부드럽게 흥얼거렸다. 미소는 가까이 다가와 그저 듣고 있었다. 셋째 주에 마리는 깨끗한 빨래 위에 크레용 그림을 남겼다. 노란 나비였다. 모란은 그것을 소중한 듯 집어들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벽에 테이프로 붙였다. 정말 예쁘다,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자 마리의 눈이 살짝 떨렸다. 조금씩, 매주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조용하고 성스러운 무언가. 우진은 집에 없었기 때문에 결코 보지 못한 무언가. 소녀들은 모란에게 속삭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은 문장으로 말했고, 그녀가 수건을 접는 동안 웃기 시작했다. 6주쯤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노래하고 있었다. 모란은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정원에 물을 주고 정예계응으로 성장을 가져올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부드럽게 인내심 있게 그들을 사랑했다. 우진은 자신의 딸들이 삶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는 거대한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상하이에 있었다.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사흘 더 집에 오지 않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가라고 말했다. 그는 미리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비행기를 예약하고 떠났다. 그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섰을 때 집은 조용했다. 늘 그랬듯이 그는 다를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그는 무언가를 들었다. 소리. 그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현관에 얼어붙은 채 귀 기울였다. 그럴 리가 없었다. 낙이 없었다. 집은 18개월 동안 침묵했지만 그 소리는 진짜였다. 웃음. 아이들의 웃음. 우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복도를 따라 소리를 향해 더 빨리 움직였다. 그의 숨이 목에서 멈췄다. 소리는 주방에서 나고 있었다. 그는 문에 다다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열었다. 그리고 그가 안에서 본 것은 그의 온 세상을 멈추게 했다. 햇빛이 주방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밝고 따뜻한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빛이었다. 미소는 모란의 어깨 위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작은 손은 모란의 머리카락에 엉켜 있었으며 억제할 수 없이 낄낄거리고 있었다. 마리와 이드는 싱크대 옆 카운터 위에 맨발로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고 얼굴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노래하고 있었다. 정말로 노래하고 있었다. 나의 햇살. 그들의 목소리는 우진이 존재 자체를 잊었던 음악처럼 방을 가득 채웠다. 모라는 작고 밝은 드레스들을 접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흥얼거렸으며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소녀들은 보라색 계열의 옷을 맞춰 입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는 빗질되어 있었고 그들의 뺨은 기쁨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진은 문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서류 가방은 그의 뒤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그의 딸들이 말하고 웃고 노래하고 있었다. 3초 동안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부서져 열렸다. 너무 강력해서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안도감. 감사, 기쁨. 예진이 죽은 이후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는 느낌. 그때 미소가 소리쳤다. 더 크게, 모란 이모, 더 크게 노래해 주세요. 그러자 무언가가 바뀌었다. 우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름을 붙일 수도 없었지만
그것은 빠르고 뜨겁고 추하게 솟아올랐다. 질투, 수치심, 분노. 이 여자,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 그녀가 그의 딸들을 죽음에서 되살려냈다. 자신이 계약을 마무리하고 세계를 날아다니는 동안 그녀는 여기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치유하며 자신이 되었어야 할 부모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체면 티미안, 이상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녀를 증오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총성처럼 주방을 가로질러 터져 나왔다. 노래가 멈췄다. 즉시 미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모라는 비틀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미소를 어깨에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리와 이든은 카운터 위에서 얼어붙었고 다리 흔들림을 멈췄다. 사장님, 저는... 모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침착했지만 우진은 그녀가 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건 완전히 부적절합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은 청소하도록 고용되었지. 이런... 인형놀이를 하고 내 주방을 일종의 어린이집 서커스로 만들라고 고용된 게 아닙니다. 모라는 눈을 내리깔았다. 저는 그냥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장님. 아이들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진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의 주먹은 옆구리에 꽉 쥐어져 있었다. 내 딸들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저렇게 안고 다니고 만약 아이들 중 하나라도 떨어졌다면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해고입니다. 그 말은 차갑고 최종적이었다. 짐을 싸서 지금 당장 떠나세요. 모라는 잠시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카운터 모서리를 꽉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말다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사장님. 그녀는 고개를 들고 어깨를 곧게 펴고 우진을 지나 걸어갔고 눈물은 조용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소녀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카운터에서 천천히 내려왔고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얼굴은 멍했고 텅 비어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 안으로 손을 뻗어 스위치를 끈 것 같았다. 그들은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정말로 그를 쳐다보았고 우진은 그것을 보았다. 두려움. 그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마리의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든은 언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미소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고 눈물은 소리 없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함께 몸을 돌려 주방 밖으로 걸어 나갔다. 손을 잡고 맨발이 바닥에 부드럽게 닿았다. 방은 침묵에 빠졌다. 우진은 혼자 그곳에 서 있었다. 모란이 접고 있던 밝은 드레스들은 여전히 카운터 위에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던 햇빛은 이제 가혹하고 비난하는 듯했다. 그의 다리는 힘이 풀렸다. 그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카운터 모서리를 잡았다.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불과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18개월 동안 그래왔던 방식이었다. 차갑고 죽은 듯하고 텅 비었다. 우진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리고 예진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에 완전한 무게를 느꼈다. 아버지가 아니라 파괴자였다. 그날 밤 우진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방은 그의 책상 위에 램프를 제외하고는 어두웠다. 손에는 손대지 않은 양주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선반 위의 사진을 응시했다. 예진이 웃고 있었고 아기였던 딸들을 안고 있었다. 세 명 모두 그녀의 팔에 안겨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 밝아서 쳐다보는 것이 아팠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왜 그랬을까? 침묵이 집의 모든 구석에서 압박해 들어왔다. 무겁고 질식할 것 같았다.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났다. 사장님. 순애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그녀는 천천히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녀는 이번에는 차를 가져오지 않았고 앉지도 않았다. 그저 팔짱을 낀 채 서서 마치 어머니가 끔찍하게 잘못된 일을 한 아이를 보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우진이 올려다보았다. 뭐라고요? 사장님의 딸들이요. 모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조여왔다. 저도 알아요, 순애 아주머니. 오늘 제가 봤어요. 아닙니다. 순애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오늘만이 아니었습니다. 6주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우진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깨지지는 않고 그저 책상 위에서 넘어졌다. 양주가 나무 위로 쏟아졌다. 그는 그것을 치우려 움직이지 않았다. 6주요? 예. 사장님, 완전한 문장, 이야기, 노래, 모란이 매일 조금씩 그들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6주. 어떻게? 왜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았지? 순애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숙이 파고들었다. 사장님은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오, 하느님. 오, 하느님. 순애 아주머니, 제가 다 망쳤어요. 10초 만에 모든 것을 망쳤어요. 예, 사장님.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닌 진실로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내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내 딸들이 치유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치유되고 있었는데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도망치느라 너무 바빠서 아이들이 삶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순애 아주머니가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조용했다. 사장님은 오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해하십니까? 아이들은 모란을 믿었습니다.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아이들이 무섭거나 혼란스러울 때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진은 눈이 빨개진 채 올려다보았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그녀와 함께 너무 행복한 것을 보았고 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체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셨군요. 예.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제가 파괴했습니다. 순애 아주머니가 팔짱을 풀었다. 이제 무엇을 하실 겁니까? 모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사장님의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장님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사장님을요.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일찍 모란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돌아와 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순애 아주머니는 그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문으로 돌아섰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녀는 그를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우진은 다시 예진의 사진을 응시했다. 딸들의 얼굴 너무 작고 너무 순수했다. 그는 그들에게 실패했다. 예진에게 실패했고
자신에게도 실패했다. 하지만 어쩌면 아주 조금이라도 다시 시도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모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왔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같은 유니폼, 같은 위엄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 속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앉으세요, 모란 씨. 그녀는 의자 끝에 똑바로 앉아 기다렸다. 우진은 목을 가다듬었다. 모란 씨, 사과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말, 당신에게 말했던 방식은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젯밤 순애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침착하고 맑았다. 편하게 말해도 될까요, 사장님? 물론이죠. 사장님은 어제 저를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저를 믿었던 3명의 어린 소녀들 앞에서 말입니다. 사장님은 아이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장님이 혼란스럽거나 무서울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요. 우진은 얼굴을 찡그렸다. 모라는 일어섰다. 저는 제 분수를 압니다, 사장님. 저는 가정부입니다. 청소하고 빨래를 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은 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아이들 앞에서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모란 씨, 제발요.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저를 해고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벌을 받는 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문으로 걸어갔다. 우진이 일어섰다. 제발요. 제 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모라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돌아섰다. 사장님의 딸들은 아버지를 필요로 합니다, 사장님. 어쩌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1시간 후 순애 아주머니는 우진이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는 올려다보지 않고 말했다. 예, 사장님,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진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알아요, 순애 아주머니. 제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압니다. 순애 아주머니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녀를 쫓아가세요. 어떻게? 사장님이 사업 거래를 쫓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겸손함과 속도를 가지고. 우진은 그녀를 쳐다보았고 정말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일어섰다.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순애 아주머니가 망설였다. 사장님, 제발. 순애 아주머니 제발요. 시도해봐야 합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은평구입니다.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진은 그날 오후 차를 몰고 시내로 갔다. 주소는 좁은 거리에 있는 금이 간 인도와 색이 바랜 페인트가 칠해진 소박한 아파트 건물로 그를 안내했다. 분당의 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 3층에서 노크했다. 10대 소년 한주원이 문을 열었다. 키가 크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는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비싼 정장, 윤이 나는 구두, 그리고 그의 턱이 굳어졌다. 예, 한모란 씨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나요? 소년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신데요? 제 이름은 서우진입니다. 저는 그녀의 고용주였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란 이모를 해고한 사람이군요. 우진의 목이 조여왔다. 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소녀는 앞으로 나와 문간을 막았다. 이모를 울렸잖아요. 어린애들 앞에서 이모에게 망신을 주었고요.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모에게 상처를 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겁니다. 제발 5분만. 이모는 사장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발요. 문이 닫혔다. 우진은 벗겨지는 페인트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다. 그는 이런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면전에서 문이 닫히는 경험도 없었다. 그의 세상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열어주었다. 여기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는 다음 날 다시 시도했다. 순의 아주머니는 그에게 모란의 언니가 사는 도봉구의 다른 주소를 알려주었다. 또 다른 소박한 건물, 그의 정장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또 다른 동네. 그는 노크했다. 40대의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모란 씨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바뀌었다. 알아차림, 그리고 무언가 더 차가운 것. 모란에게 소리 지른 부자 남자군요.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예, 사과하기 위해 그녀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녀는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발 설명만 하게 해주세요. 모란아. 여자가 어깨 너머로 불렀다. 손님이 왔다. 발소리, 그리고 모란이 그녀의 언니 한미나 뒤에 문간에 나타났다. 그녀가 우진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장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발.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모란 씨,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 딸들은 당신이 떠난 이후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그 침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엄마가 죽은 이후로 그들에게 일어났던 유일한 좋은 일을 망쳤습니다. 모란의 턱이 굳어졌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알아요. 제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으로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실패한 아버지로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모라는 눈이 젖은 채 시선을 돌렸다. 우진은 재킷 안으로 손을 넣어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내밀었다. 아이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순의 아주머니가 아이들 놀이방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모라는 망설였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 그녀는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3개의 그림이 있었다. 각각은 흔들리는 글씨로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모란 이모, 노란 나비, 무지개, 막대기 인형들이 손을 잡고 있는 하트.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접힌 종이가 있었다. 모란이 그것을 펼쳤다. 크레용으로 크고 울퉁불퉁하게 쓰여 있었다. 다시 와주세요. 우리는 이모를 사랑해요. 모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이들이 당신을 위해 이것들을 그렸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말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순의 아주머니가 마리의 베개 밑에서 이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라는 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았고 어깨가 떨렸다.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에게 저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 수 없으니까요. 모라는 상자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저 그 그림들을 바라보며 마치 그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부수는 것 같았다. 우진은 기다렸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다.
말하지도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저 기다렸다. 마침내 모란이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두꺼워져 있었다. 사장님, 서우진 씨, 당신이 했던 행동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요. 알아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저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행복한 것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진의 목이 조여왔다. 저는 당신에게 화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있는 것을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낯선 사람이 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대신 저는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모라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 아이들이 저를 믿고 마음을 여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18개월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에 당신은 그들에게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랑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남은 평생 동안 그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녀는 다시 그림들을 내려다보았다. 마리의 나비, 이든의 무지개, 미소의 손을 잡고 있는 막대기 인형들. 그녀의 언니가 아기를 안은 채 가까이 다가섰다. 모라나, 너는 그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았어. 알아. 모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빚을 졌어. 그녀는 우진을 다시 쳐다보았다. 제가 돌아온다면, 그리고 저는 만약에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무엇이든 말하세요.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할 수 없습니다. 딸들이 당신 없이 자라는 동안 격주로 세계를 날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치유하는 것을 돕는다면 당신도 그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 일부가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재조정하겠습니다. 집에서 일하고 출장을 줄이겠습니다. 줄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 모란의 눈은 이제 흔들림이 없었다. 단호했다. 저는 나타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잠자리에 들 때, 아이들이 울고 이유를 모르는 힘든 날에도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말입니다. 멀리서 이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하세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섰다. 왜냐하면 저는 사장님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부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상하이에서 계약을 마무리하는 동안 조각을 주워 모으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진은 그녀가 요구하는 것의 무게를 느꼈다. 그의 평생, 그가 쌓아온 모든 것, 그가 되어온 모든 것, 그것은 모두 일, 성공, 통제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놓아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인정했다. 그냥 멈추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모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렇다면 배우세요. 아이들이 다시 믿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하루에 한 걸음씩. 그들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우진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여자는 언니를 잃고 조카를 키우며 일하고 공부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의 딸들을 사랑해준 이 여자는,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것보다 강했다. 돌아와 준다면, 그가 천천히 말했다.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무엇이든 약속합니다. 모라는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연구했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진실 또는 성실함.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요.
생각할 시간을 일주일만 주세요. 모란 씨. 일주일이요, 사장님.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사장님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7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상자를 돌려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계세요.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이것을 봤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다. 저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고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우진은 복도에 서서 그림이 든 상자를 들고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희망과 두려움. 우진은 침묵 속에서 분당으로 차를 몰았다. 상자는 조수석에 놓여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흘끗 보았다. 세 개의 그림. 다시 말하는 법을 배웠다가 그 때문에 침묵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의 세 가지 사랑의 선언. 그가 진입로로 차를 몰고 들어갔을 때 집이 그의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12개의 침실, 그 모든 공간, 그 모든 공허함. 그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순애 아주머니가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놀이방에 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진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놀이방 문에 다다랐을 때 그는 멈췄다. 틈 사이로 그는 그들을 볼 수 있었다. 말이, 이든, 그리고 미소가 작은 원을 이루고 바닥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놀고 있지도 그림을 그리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모란이 오기 전 18개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응시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우진은 문을 부드럽게 밀어 열었다. 세 소녀 모두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미소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텅 비어 있었다. 얘들아. 그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게 나왔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진은 안으로 들어가 그들 맞은편 바닥에 앉았다. 너무 가깝지 않게. 그는 그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오늘 모란 이모를 만나러 갔단다. 마리의 눈이 깜빡였다. 아주 약간. 우진은 상자를 들어 올렸다. 이모가 이걸 너희들에게 돌려주라고 했어. 이모가 너희들이 이모에게 그린 그림들을 봤대. 미소는 언니들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이모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대. 우진의 목이 조여왔다. 이모도 너희들이 보고 싶대. 이든의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우진은 그들 사이에 상자를 내려놓았다. 내가 망쳤다는 것을 알아. 너희들을 무섭게 했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나는. 그가 멈췄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너희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너희들이 필요로 했던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 침묵. 소녀들은 그저 그 크고 초록색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예진의 눈이었다. 엄마를 잃은 후에 나는 너무 무서웠어. 우진이 속삭이듯 계속했다. 엄마 없이 여기에 어떻게 있어야 할지 몰랐단다.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도망쳤지. 일만 했어. 돈을 충분히 벌고 물건을 충분히 사고 사람들을 충분히 고용하면 어쩌면 부서진 것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단다. 마리가 눈을 깜빡였다. 한 줄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돈으로 이것을 고칠 수 없어. 이제는 그것을 알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미소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18개월 동안 울었던 것처럼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우진의 눈도 뜨거워졌다. 모란 이모가 돌아올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 나는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여기에 머물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의 어떤 거래, 어떤 건물, 어떤 돈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열린 손을 기다렸다.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마리가 언니들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앞으로 기어왔고 안전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빠의 손을 잡았다. 우진의 가슴이 터져 열렸다.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여전히 침묵했지만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든이 왔다. 그 다음은 미소. 세 명 모두 그에게 달라붙었고 소리 없이 울었고 그들의 작은 몸이 떨렸다. 우진은 팔로 그들을 감쌌고 내내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 꼭 안았다. 아빠는 여기 있어. 그가 속삭였다. 이제 아빠는 여기 있어. 약속해.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우진은 머물렀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고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딸들을 안고 그가 피해왔던 모든 것을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했다. 슬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 마땅한 이 세 작은 영혼을 향한 절망적이고 애절한 사랑.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우진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런던으로의 출장을 취소했고 회의를 뒤로 미루었고 비서에게 다음 2주 동안 일정을 비우라고 말했다.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집에 있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만들었고 아이들이 먹는 동안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음식을 깨작거렸지만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발전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날 밤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예진이 가장 좋아했던 나비에 관한 그림책을 들고 그들의 침실 바닥에 앉았다. 소녀들은 침대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지만 듣고 있었다. 그가 끝냈을 때 그는 각각에게 잘 자라는 키스를 했다. 사랑해. 그가 속삭였다. 너무 많이 사랑해. 그들은 되받아 말하지 않았지만 마리가 그의 손을 딱 한 번 꽉 쥐었다. 사흘이 그렇게 지나갔다. 우진은 머물렀다. 그는 노력했다. 매 끼니마다 나타났고 뒷마당에서 그들과 놀아주었고 조용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소녀들은 육체적으로 그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집안을 돌아다녔고 침묵했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흘째 되는 날, 우진은 미소가 세탁실 문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작은 천조각, 그가 폭발했던 날, 그녀가 입고 있던 자홍색 드레스 중 하나였다. 모란이 떠났던 날, 미소는 그것을 얼굴에 댔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우진의 마음이 부서졌다. 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미소야, 아가.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고 그저 그 드레스를 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모란 이모가 돌아왔으면 좋겠니? 미소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노력하고 있어, 아가. 이모를 다시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미소가 마침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초록색 눈은 붉고 텅 비어 있었고 우진은 그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딸들의 방 밖 복도에 서서 귀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침묵뿐이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들었다. 속삭임. 그의 심장이 멎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문에 귀를 댔다. 이모가 돌아올까? 마리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모르겠어, 이든. 아빠는 노력하고 있다고 했잖아. 미소. 침묵. 하지만 아빠는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마리가 다시 말했다. 집에 더 많이 있겠다고 했잖아. 많은 것을 말했어. 우진의 손이 문틀을 움켜쥐었다. 어쩌면 이모는 돌아오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 이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쩌면 우리가 이모를 너무 슬프게 만들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이모를 슬프게 한 게 아니야, 미소야. 아빠가 그랬지. 그 말은 배를 주먹으로 맞는 것 같았다. 이모가 보고 싶어. 마리가 울기 시작했다. 너무 보고 싶어. 나도. 우진은 그곳에 얼어붙은 채 서서 자신보다 더 잘 사랑했던 다른 사람, 그들이 더 믿었던 다른 사람을 위해 울고 있는 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앉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들은 말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니었다. 그들은 모란을 믿을 만큼 마음을 열었고 그는 그것을 너무 완전히 파괴해서 지금조차도, 그가 여기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옳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누구에게든 전화할 수 있었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었고 협상할 수도 없었고 통제할 수도 없었다. 그는 평생을 제국을 건설하고 거래를 따내고 세 걸음 앞서가는 데 보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 시간, 존재감이 부족해서였다. 우진은 그 어두운 복도에 앉아 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해했다. 그는 이것을 혼자 고칠 수 없었다. 그는 모란이 필요했다. 그녀가 편리해서가 아니라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딸들이 그녀를 필요로 했고 그리고 어쩌면 아주 조금이라도 그 자신도 그녀를 필요로 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얼굴을 닦고 결정을 내렸다. 내일 그는 다시 도봉구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예 라고 말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진은 다음 날 아침 모란의 언니 아파트로 찾아갔다. 7일이 아니었다. 겨우 4일이 지났을 뿐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노크했고 기다렸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모란의 언니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놀랐고 이내 짜증을 냈다.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알지만 그녀를 봐야 합니다, 제발요. 여자는 그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어깨너머로 불렀다. 모란아, 또 왔어. 발소리. 그리고 모란이 팔짱을 낀 채 나타났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그녀 역시 잠을 잘 자지 못한 것 같았다. 일주일이 안 됐어요, 사장님. 압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어젯밤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란의 표정이 바뀌었다. 누구 이야기를요? 제 딸들요. 그들이 방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렸다. 그들은 다시 말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아닙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고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란의 팔짱이 약간 풀렸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목이 쉬어 계속했다. 당신이 돌아올 것인지 묻고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문 밖에 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단어를 찾으려 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들이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8개월 동안 그들에게 제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떠난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일이 그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제가 다시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모란 씨. 제가 당신에게 돈을 지불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제 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침을 삼켰다. 저는 당신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당신이 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란의 눈이 반짝였다. 제발요. 우진이 속삭였다. 저는 당신의 고용주로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을 되찾는 방법을 모르는 한 남자로서 묻는 겁니다. 침묵이 그들 사이에 길게 늘어졌다. 그때 모란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런던 회의는 어떻게 되었나요?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거래는요? 연기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필요한 만큼요. 우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저는 모든 계약, 모든 건물, 모든 돈을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라는 그의 얼굴을 연구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성실함, 진실, 변화.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제가 돌아온다면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나타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힘들 때도, 그들이 당신을 밀어낼 때도,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고 느낄 때도. 알아요. 그리고요, 이 일을 어중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몇 주 동안 나타났다가 상황이 편안해지면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모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그를 보았다. 돌아올게요.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우진의 마음이 내려앉았다. 이틀만 더 주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 마무리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제가 간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들은 사장님으로부터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저를 쫓아왔다는 것을, 이 일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진은 안도감에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란 씨. 그녀가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단호했다. 아직 고마워하지 마세요, 사장님. 힘든 부분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우진은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 희망뿐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놀이방에서 아이들을 발견했다. 여전히 함께 앉아 있었고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새쌍의 초록색 눈이 올려다보았다. 오늘 모란 이모를 만나러 갔는데 이모가 돌아올 거래. 마리의 눈이 커졌다. 이드는 더 곧게 앉았다. 미소에 입술이 벌어졌다. 이틀 후에 이모가 여기에 올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우진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두꺼워졌다. 이번에는 아빠가 이모가 머물도록 할 거야. 왜냐하면 아빠도 여기에 머물 거니까.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믿음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가능성. 이틀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우진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집에 머물렀고
아침 식사를 만들었고 이야기를 읽어주었고 아이들이 대답하지 않을 때도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숨을 참고 희망하기를 두려워하면서. 둘째 날 아침 우진은 일찍 일어났다. 그는 예진이 만들었던 것처럼 팬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는 식탁을 차렸고 아이들을 아침 식사로 불렀다. 그들은 여전히 잠옷을 입고 여전히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내려왔다. 많이 먹으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마리가 그를 쳐다보았다. 모란 이모가 오나요? 우진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것은 그녀가 몇 주 만에 그에게 직접 말한 첫 마디였다. 응, 아가. 이모가 집에 올 거야. 모라는 정회에 도착했다. 순의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다. 두 여자는 오랜 친구처럼 포옹했다. 아이들이 아침 내내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의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모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이미 젖어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걸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거실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침착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문간에서 멈췄다. 소녀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우진의 양쪽에 한 명씩 있었다. 그는 무릎 위에 책을 펼쳐 놓았다. 그들은 페이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문간을 응시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모란이 시야에 들어섰다. 안녕, 예쁜 아가들. 시간이 멈췄다. 마리의 눈이 커졌다. 모란 이모. 모란 이모. 이든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갈라졌다. 미소가 소파에서 뛰어내렸다. 이모가 돌아왔어. 세 명 모두 달려갔다. 그들은 모란에게 너무 세게 부딪혀서 그녀가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붙잡고 세 명 모두를 팔로 감싸고 꽉 안았다. 그들은 울고 있었고 서로에게 말을 쏟아냈고 댐이 무너진 것처럼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이모가 영원히 가버린 줄 알았어요. 이모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온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모가 안 올까봐 무서웠어요. 모라는 무릎을 꿇고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모는 여기 있어, 아가들. 이모는 여기에 있어. 매일매일 너희들이 보고 싶었어. 이모 머물 거예요? 마리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고 물었다. 다시 떠나지 않을 거죠? 모라는 고개를 들어 방 건너편에 있는 우진과 눈을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모라는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모는 머물 거야. 약속해. 미소가 모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우리는 이모를 사랑해요. 이모도 너희들을 너무 많이 사랑해, 아가. 우진은 방 건너편에서 지켜보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방해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딸들이 다른 사람의 품에서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질투하지 않았다. 그는 감사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 공로를 요구하지 않고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종류의 사랑. 그저 나타나서 머무는 사랑.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모란이 그를 쳐다보았다. 사장님. 우진이 일어섰고 천천히 걸어왔다. 모란은 부드럽게 아이들을 쿡쿡 찔렀다. 너희 아빠가 나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싸웠단다. 나를 찾으러 갔어. 포기하지 않았단다. 마리가 우진을 올려다보았다. 정말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빠가 그랬어요? 우진은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단다. 왜냐하면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빠는 마침내 너희들이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타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했어. 머무는 사람. 이든이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리가 그의 다른 손을 잡았다. 미소는 작은 팔로 그의 목을 감쌌다. 그리고 서우진, 제국을 건설하고 수십억 달러짜리 거래를 성사시키고 강남을 정복했던 남자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딸들을 안고 예진이 죽은 이후로 울지 않았던 것처럼 울었다. 모란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부드러운 손길, 조용한 약속.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날 저녁 집은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고 침묵하지도 않았다. 소녀들은 모란과 함께 주방에 있었고 저녁 식사를 돕고 웃고 이야기하고 휘젓는 동안 노래하고 있었다. 우진은 문간에 서서 지켜보았고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평화. 6개월 후 집은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우진은 그의 전체 삶을 재조정했다. 그는 일주일에 3일은 집에서 일했다. 더 이상 16시간씩 일하지 않았다. 학교 주간에는 더 이상 출장이 없었다. 그는 이제 딸들의 선생님, 친구들의 이름, 그들이 지어낸 노래, 그들이 하는 게임을 알았다. 그는 매일 아침 식사, 매일 밤 저녁 식사, 잠자리 이야기, 나쁜 꿈, 좋은 날, 그리고 힘든 날에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나타났고 아주 천천히 그의 딸들은 다시 그를 믿기 시작했다. 모라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이었다. 소녀들은 그녀를 모란 이모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생일을 축하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우진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듣는 방법, 통제하지 않고 존재하는 방법, 조건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 어느 토요일 저녁 해가 한강 너머로 낮게 질 무렵 우진은 정원에서 모두를 발견했다. 모란과 소녀들은 흙 속에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심고 있었고 그들의 손은 흙으로 덮여 있었고 따뜻한 공기 속으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우진이 걸어갔다. 무엇을 심고 있니? 미소가 밝은 얼굴로 올려다보았다. 해바라기요, 아빠. 해바라기.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란 이모가 엄마가 해바라기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우진은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고 목이 메었다. 그랬단다. 엄마는 그것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 이든이 조심스럽게 씨앗을 흙 속에 눌렀다. 엄마는 왜 그것들을 사랑했어요, 아빠? 우진은 모란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를 격려했다. 그는 딸들에게 돌아섰다. 너희 엄마는 해바라기가 항상 빛을 향해 돌아선다고 말씀하시곤 했어.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들은 계속해서 태양을 향해 손을 뻗는다고. 엄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어. 항상 빛을 향해 돌아선다고. 우리처럼요. 마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진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래, 아가, 우리처럼. 미소가 하늘을 가리켰다. 아빠, 보세요.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씨앗 봉투 중 하나에 내려앉았다. 소녀들은 조용해졌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날개가 천천히 열리고 닫혔다. 저게 엄마예요. 미소가 속삭였다. 그렇지. 모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래, 예쁜 아가. 너희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자랑스러워하면서. 나비는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한 번 돌고 그리고 일모를 향해 날아갔다. 마리가 우진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우리가 이제 괜찮다는 것을 알까요? 우진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세 명 모두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두꺼워졌다. 엄마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는 내내 지켜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다시 돌아올 길을 찾기를 기다리면서. 이든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계속 머물 거예요. 정말로 머물 거예요. 머물 거야, 아가. 약속해.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영원히. 미소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모란 이모가 돌아와서 기뻐요. 나도 아가, 나도. 우진은 딸들의 머리 너머로 모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입모양으로 말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하느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진은 이해했다. 이것은 그나 모란, 심지어 아이들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은혜에 관한 것이었다. 당신이 부서졌을 때 나타나는 종류의 은혜. 침묵 속으로 손을 뻗어 노래를 끌어내는 종류의 은혜.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는 종류의 은혜. 해가 지평선 뒤로 사라졌다. 정원은 황금빛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예진이 죽은 이후로 처음으로 서우진은 완전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마침내 있어야 할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현존하고 감사하며 집에 마리가 어두워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바라기가 자랄까요? 그렇죠, 아빠. 우진은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했다. 응, 아가, 자랄 거야. 그리고 자라면 빛을 향해 돌아설 거야. 너희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처럼요. 이든이 반복했다. 우리처럼. 우진이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딸들에게 둘러싸여 그들 모두를 구한 여자 옆에 서서 우진은 마침내 그의 아내가 내내 그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을 이해했다. 진정한 분은 당신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성공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다. 그것은 머무는 사랑이다. 침묵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머무는 사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